자, 여러분 이제 오늘 첫 수업을 진행하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그 행정쟁송과 관련된 개념이 산재되어 있을 텐데 그 산재되어 있는 개념을 하나의 맥락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를 포인트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은행에 가서 이제 대출을 받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단계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서류 심사 단계가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얼마의 대출을 해줄지에 대한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것들을 보통 형식적 심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를 실질적 심사라는 관념으로 접근을 해요. 그렇죠? 그럼 소송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인 심사의 단계와 실질적인 심사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적인 심사라는 게 뭐냐? 자, 서류 심사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요건을 구비해야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 저희 저쪽 방으로 가서 얼마 대출이 되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고객님 저희 은행에서는 고객님께 대출 상품을 드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끝나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아예 끝나버리는 단계를 영어로 표현하면 아예 디스미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이 됐는데 이 사람이 요구한 금액이 1억인데 그렇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고객님 저희가 해보니까요. 고객님은 1천만 원밖에는 안 돼요. 그러면 자 9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영어로 표현하면 리젝트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소송으로 넘어오면 다른 표현이고 본질은 같아지는데 자, 요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소각하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표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쟁송이라는 것은 과연 각하와 기각이라는 가장 큰 프레임 속에서 어떠한 요건들을 어떻게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평가하는지 이게 전부인 거예요. 행정쟁송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배워나갈 거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우선 여러분한테 첫 번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관념적인 인식을 어떻게 심어가는지가 중요한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소개팅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카카오톡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전 정보를 본 다음에 만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던 단계가 각하가 되는 거죠. 근데 만나봤는데 어떤 거예요? 잘 결이 맞지 않아서 더 이상 만남을 유지하지 않겠다라는 상태가 기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행정쟁송에서 소각하가 되는 부분 자, 이 부분이 거의 80%를 쟁점으로 구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부산 지방법무사회가 있어요. 그런데 법무사 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부산지방법무사회를 갑이라고 약칭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법무사 을의 사무실에 자기가 지원했던 여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법무사 을은 이 여직원을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기에다가 신청을 먼저 하는 거죠. 자, 채용을 하겠다고 승인 신청을 해요. 근데 부산지방법무사회에서 거부를 했던 상황이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이 경우에 법무사 을과 그 다음에 여직원 채용을 하고자 했던 병이 어디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우선 선결 문제가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우리 법원이라는 데가 딱 세 가지의 쟁점에 대해서만 검토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자, 민사, 그 다음에 형사,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이 세 가지의 쟁점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자, 여기 어디 법원에 가서 다퉈야 돼요? 당연히 지금 행정쟁송을 배우니까 행정법원에 가서 다투니까 물어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민사와 행정 간의 구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왜 다르냐? 이 부분부터 우리가 접근을 해야겠죠. 자, 보통 우리가 행정법원에 가서 다툰다라는 것은 논리적인 가장 큰 전제는 뭐가 될까요? 행정청과의 법률 문제에 대한 다툼이 있기 때문에 행정법원에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청과의 법률 문제에 대한 쟁송에 대해서 우리는 행정법원에 가고 그러한 소송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여기에서 부산지방법무사회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행정청에 해당이 되는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행정법원에 가서 시비를 걸고자 하는 사람은 누가 되겠어요? 을 또는 병이 되겠죠. 소송을 원하는 사람을 우리는 소송법적으로 원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을 당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피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피고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니까 피고 적격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원고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원고 적격의 문제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을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여러분이 마인드맵이라고 되어 있는 기본서 있죠? 기본서에 기승전결이라는 페이지 있어요. 거기를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보면 기와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그렇죠? 거기가 뭐냐면 소송 요건과 관련된 심사의 단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 있는지를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단계, 그게 소송으로 왔을 때는 소송 요건에 대한 심사 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한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살펴보냐의 문제가 위에서 보는 것처럼 1번부터 7번까지의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보면 첫 번째 원고 적격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까 본 것처럼 원고라는 것은 시비를 걸고자 하는 원하는 사람이죠. 시비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원고 적격의 문제가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우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당해 사안에서 봤을 때 지금 시비를 걸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관념적인 구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 자, 을은 또는 병은 부산지방법무사회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얘한테 어떻게 한 거예요? 뭔가를 했죠. 작용을 했고, 나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자 아까 우리가 검토한 것처럼 어디를 가는 거예요? 행정법원을 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행정법원에 가는 것,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바로 소를 제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무슨 소송이에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은행이라고 봤을 때에는 얘는 처음부터 얘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있는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했는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제 본안에 들어가서 살펴보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기에서 있던 원고 적격부터의 문제인데, 판사는 이제 뭘 보느냐? 판사는 얘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적법한 원고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우리 행정소송법은 12조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법률상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요거를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우리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익이라는 건 어떤 이익이어야 되느냐?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과천청사가 있어요, 여러분. 과천청사 주변에는 예전에 정부청사 주변에 수많은 음식점들이 있었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을 만나서 교섭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음식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지금 세종으로 갔죠. 여러분, 정부에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는 뭐에 의해서 추진을 해요?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거죠. 그게 법치주의잖아요. 그러면 과천청사가 세종으로 옮길 때에도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근거 법률이 있기 때문에 옮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법치주의라고 쉽게 표현을 하죠. 내 마음대로 대통령이라고 해서 야, 전주로 옮겨. 이렇게 하면 바로 전주로 옮겨지나요? 그렇게 되지가 않죠. 인치주의죠, 그게. 근데 법치주의에 의해서 행정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의 근거에서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근 식당 주인들이 만약에 행정법원에 가서 자, 과천청사가 옮겨짐으로써 내가 지금 우리 애가 대학에 못 가게 생겼어요. 예전보다 영업상 이익의 손실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옮기지 않도록 취소해 주세요라고 시비를 걸 수 있느냐의 부분이 원고 적격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이런 사람들이 누렸던 이익을 여러분 어떻게 관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원래 과천청사라는 게 이 사람들의 영업상 이익을 보존해 주거나 제고해 주기 위해서 여기 있었던 건 아니죠. 원래 과천청사가 있고 이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누렸던 거예요? 반사적으로 누렸던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그런 이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접적 이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은 한 달에 1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죠. 이 사람들이 얼마를 영업상 이익으로 담보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이익을 추상적 이익이라고 해요. 그렇죠?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누리는 이익이라는 것은 자, 갑 너에게 얼마, 을 너에게 얼마, 병 너에게 얼마 이런 게 아니죠. 그냥 반사적으로 누구나 인근에서 영업을 하면 누릴 수 있었던 이익이기 때문에 일반적 이익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국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이익을 갖고는 법원에 가서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12조에 있는 이익과 관련된 요건에 대한 해석이라는 말이죠. 법원에선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이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의 반대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적 이익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직접적 이익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 이익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야지만 내가 네가 시비를 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여긴다라는 게예요. 그렇죠? 그게 원고 적격과 관련된 이익에서의 세부적인 판례의 해석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볼 때에 얘네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는 뭔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좀 이게 말이 돼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그걸 소송이라는 틀 안으로 옮겼을 때에 이렇게 또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본질은 같은데 여러분들이 용어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을 공부할 때 중요한 부분은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이 법적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의 과정을 빠르게 습득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런 이익을 가진 자만이 시비를 걸 수 있다. 얘네가 이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법률상 이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행정작용은 법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법치주의인데 얘가 원고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볼 때에는 당의 법률에서 뭘 찾는다라는 거예요. 얘가 이러한 이익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게 찾아서 있다 그러면 원고 적격이 있는 거고 찾아서 없다 그러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법률이라는 게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 해당이 될지의 부분이 법률의 범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상식상 여러분 어떻게 얘기했어요? 과천청사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당의 근거 법률에서 먼저 찾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이러한 이익을 찾아본다란 말이에요. 판사가. 소장이 접수되면 판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선 법률을 찾아보고 처분에 근거되는 법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익이 얘한테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있으면 넘겨주고 없으면 내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근거 법률과 또 관련 법률까지 본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인데 이건 우리가 이제 들여다 볼 거예요. 그런데 법률의 범위를 넓힐수록 국민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비를 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라고 다시 한번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국민의 권익이 증진되고 국민의 헌법 27조 1항에 있는 재판 청구권이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넓히면 넓힐수록 국민들은 행정법원에 가서 더 많이 시비를 걸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넓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소가 되고 행정의 안정성이 침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익과 공익 사이에서의 조율이 문제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판례의 비교 형량의 원칙이 뭐다? 근거 법률과 관련 법률에서 이러한 이익이 도출되는 자만이 원고 적격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원고 적격과 관련된 가장 큰 맥락이 되는데 우리가 요 사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부산지방법무사회에서 얘네들한테 이러한 작용을 했는데 얘네가 과연 그러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우선 을을 보면 자, 을에 대해서 지금 거부를 했죠. 개별적으로 너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개별적 이익이겠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병을 채용하고자 하는 이러한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이익이 될 거예요. 이제 내가 여직원을 채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는 상태니까 당연히 구체적 이익이 되겠죠. 그럼으로써 이 거부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업상 손실이 야기됐기 때문에 당연히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의 침해가 당사자한테 발생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법률상에 그런 이익이 있느냐? 보니까 법무사 규칙이라는 데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고 적격이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문제는 이제 얘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과연 법률상 이러한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되느냐의 부분인데 여러분이 여기서 관념적으로 뭘 파악해야 되냐면 자, 처분의 직접 당사자인 사람에게는 당연히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이라는 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봐야겠죠. 왜? 처분을 어떤 특정 당사자한테 직접적으로 때린다 그랬을 때는 그 자체가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법치주의 원칙상 법률의 근거에서 처분을 때렸을 텐데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처분의 직접 당사자에 대한 쟁점에서는 원고 적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과천청사가 직접적으로 옮겨지는 거기 때문에 얘가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반사적 이익의 객체들로서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분의 제3자와 관련해서만 원고 적격과 관련된 쟁점을 검토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그래서 원고 적격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정리될 수 있냐면 원고 적격이라는 문제는 처분의 제3자와 관련된 문제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제3자와 관련된 양태가 우리가 세 가지로 추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가 경업자 관계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경원자라는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근 주민의 관계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제3자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원고적 격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을 계속 공부해 왔지만 이러한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암기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3자에서 경업자, 경원자, 인근 주민, 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라는 거죠. 자, 경업자라는 거는 지금 의미가 뭐예요? 업종이 뭐 하는 거예요? 경합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 경원자라는 건 뭐예요? 지원이 경합하는 관계예요. 그렇죠? 인근 주민은 인근의 주민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인소송이라고도 해요. 이걸 지우지 말고.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경원업자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여기에서 중국집을 하고 있어요. 신림동에서 중국집을 하고 있는 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규로 여기에 있는 을이 중국집을 또 하나 열라고 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한 건물에 중국집을 또 하나 열라 그래요. 그러면 이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중국집이라는 업종 자체에 대해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존 업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업자가 돼요? 신규 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행정청한테 뭘 하겠어요? 자, 허가 신청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다시 얘한테 뭘 하는 거예요? 허가를 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직접 당사자는 을이죠. 그러면 갑은 직접 당사자예요? 제3자예요? 제3자니까 얘가 이 허가에 대해서 과연 시비를 걸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제3자의 원고 적격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제3자의 양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 업자와 신규 업자가 충돌되는 관계, 경합되는 관계, 이거를 우리는 경업자 관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면 일상생활에서 중국집이 한 건물에 같이 있는 게 자연스러워요, 어색해요? 100개가 있어도 자연스럽죠. 그 얘기는 뭐예요? 결론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비를 걸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인 거예요. 그럼 그 이유를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야죠. 자, 허가라는 것은 강학상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이 원래 만약에 내가 짜장면을 잘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 그러면 짜장면을 그냥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뭐에 해당이 돼요? 자유의 영역이죠. 그런데 아무나 짜장면을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누군가는 복통도 일어나고 또는 식중독 걸려서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 질서를 위해서 우선은 아무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짜장면 만들지 마 이렇게 하고 자, 시설 요건과 위생 상태와 능력 등을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못하기로 한 걸 풀어주는 거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게 있어요? 운전면허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무나 운전 못하죠. 그런데 운전면허 시험 합격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반드시 합격했는데 넌 키가 작아서 너는 뭐 얼굴이 못생겨서 운전면허 안 줘.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요건만 충족되면 반드시 그 부작위 의무를 해제시켜주는 관계. 그거를 우리는 강학상 허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뭘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허가라는 것은 요건만 충족되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행위예요. 그걸 우리는 기속이라고 표현을 해요. 기속.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조리사 자격증을 얻고 그 다음에 식품 위생 상태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만 충족이 되면 반드시 얘는 중국집을 허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행정청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얘가 시비를 걸 수 있다는 거는 논리적인 모순이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린 뭘 알 수 있냐면 경업자 관계에서 방해 처분이 허가일 때에는 경업자 관계에서의 기존 업자는 원고적 격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왜? 중국집, 당구장, PC방, 그 다음에 치과, 병원 이런 것들은 어때요?
한 건물에 수십 개가 들어와도 상관없죠. 만약에 얘한테 원고 적격이 있다 그러면 한 건물에 하나씩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경업자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업자를 살펴본 거예요. 경원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원자라는 것은 지원이 경합하는 거라 그랬죠? 자, 미스코리아가 있는데 미스코리아가 갑이 있고 미스코리아 지원자 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미스코리아 최종 선발에 대해서 갑한테 최종 선발이 됐다라고 보세요. 자,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이거에 대해서 얘는 선발이라는 표현을 쓰고 얘는 어떤 표현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써요? 얘는 낙천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또는 비선발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이 표현들은 각각 어때요? 동전의 앞뒷면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본질이 같은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좀 있어 보이게는 표리 관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얘는 처분의 직접 당사자죠. 왜? 얘는 선발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는 그 반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한테는 그게 비선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와는 얘기가 달라지죠. 얘가 선발됐다는 거에 대해서 을이 이 선발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다라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결국 본질은 나에 대한 비선발, 나에 대한 거부로 귀결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관계를 경원자 관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원자 관계라는 그 맥락상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부 처분을 받은 직접 당사자라는 표현으로 제3자가 본질이 같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원자 관계는 경원자 관계라는 국어적 표현 자체에서 원고 적격이 도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경원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연탄공장과 관련된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청이 자, 연탄공장 사장한테 허가를 때려줬어요. 자,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인근에 있던 주민이 당해 허가에 대해서 법원에 가서 이제 시비를 거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죠. 그렇죠? 인근 주민은. 그럼 얘가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허가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의 부분이 바로 주민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표현에서는 우리가 뭘 배웠어요? 이익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얘의 이러한 이익이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고 그러한 이익들이 어느 법률에 규율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랬더니 자, 환경평가와 관련된 환경법령에서 만약에 인근 주민의 예를 들면 300m 이내 얘네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비록 처분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연탄공장과 관련된 당의 직접적인 법률은 건축과 관련된 법령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까 관련 법령인 환경법에서 인근 주민인 얘의 이러한 환경상의 이익을 직접적이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시비를 걸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도출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인근 주민과 관련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우리는 원고 적격과 관련된 부분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해 사안으로 돌아와서 과연 여직원인 이 병에 대해서 원고 적격이 도출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으로 다시 사안으로 돌아오면 자, 병은 어떻게 되겠어요? 병은 당해 처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얘가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의 침해는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의 침해가 어느 법률에 규율되어 있느냐의 부분이겠죠. 그게 법무사 규칙이라는 부분에 들어가 있더란 말이에요. 법무사 규칙에 예와 관련된 이의 신청이라는 절차를 규정해 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법무사 규칙에. 자, 이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또 볼 거니까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이, 자, 당해 처분의 직접적인 관련 법령에 예의 절차적 규정을 규율해 놨다. 그러니까 얘한테 뭐가 있다?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얘가 시비를 걸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처분의 직접 당사자니까 여러분이 원고 적격에 대해서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의 범위, 그 다음에 이익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검토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분의 직접 당사자인 얘에 대해서 만약에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이 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무익적 기재사항이 되는 거예요.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을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로 써야 되는 부분을 놓치게 되는 거니까 합격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의 쟁점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담아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문제되는 쟁점이 무엇인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건에 대해서 어떠한 맥락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고 적격에 대한 개념을 알겠죠? 자, 얘는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원고 적격과 관련된 부분을 봤고요. 자, 두 번째 요건으로 가보면 거기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자, 마인드맵 페이지를 펴시면 돼요. 거기에 피고 적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당해 사안에서 그러면 얘가 과연 소송을 받을 만한 적법한 자격이 있는지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피고가 되는지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받아보면 어때요? 부산지방법무사회라는 건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행정청과는 좀 다른 표현이죠. 예를 들면 부산지방경찰청장 또는 부산세무서장, 아니면 행정부, 행안부 장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피고에 대한 개념인데, 과연 부산지방법무사회라는 것도 피고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피고 적격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개념들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이 공권력을 국가가 행사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국가라는 걸 본 적이 있나요? 국가라는 것은 관념상에만 존재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국가라는 것을 관념적이고 직접적이고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국가라는 것은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관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관념이 여러분한테 어떠한 작용으로서의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뭔가 이를 실체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러한 관념을 우리는 주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한 도구를 우리는 기관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기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행정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주체가 주인이 되는 거고 기관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원래는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누구한테 제기해야 돼요? 주인한테 제기해야 돼요. 그래야 주인이 최종적인 법적 효과가 귀속되기 때문에 돈이 있죠. 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국고가 있어요. 즉 계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관은 어때요? 계좌가 없어요. 예를 들면 병무청장이 여러분한테 입영 통보를 하면 병무청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게 아니죠. 병역 의무가 이행됨으로써의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법적 효과는 누구한테 귀속이 되는 거예요? 국가의 안전보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법적 효과는 주체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고,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작용만 할 뿐 여기에 대한 아무런 효과를 귀속받지 않아요. 우리는 민사소송에서는 주체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지 이러한 기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진 않아요. 왜? 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민사소송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 민사소송의 개념을 그대로 행정소송에 끌고 오면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헷갈리죠. 여러분도 헷갈리는데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래서 국가가 작용을 할 때에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처분 문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문서에 적혀 있는 기관을 상대로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국민들의 소송 수행이 편리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행정청, 즉 처분청만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피고 적격이라는 것을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규율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행정소송법 13조를 한번 볼까요? 그게 바로 행정소송법에서의 피고 적격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산지방법무사회라는 것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행정청과는 약간 결이 다르죠. 그런데 원래는 법무사에 대한 사무 통제는 누구의 소속 권한이냐면 대법원의 작용이에요. 대법원에서 법무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원래 등기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등기라는 게 아파트를 여러분이 사고 팔면 그것을 등기에 기재해야만 소유권 변동에 효과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업무를 대행하는 게 바로 법무사인데 그러한 등기를 총괄하는 업무, 즉 등기 관리를 하는 업무는 대법원에 속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등기가 올바르게 수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통제하는 건 원래 누구의 업무예요? 대법원의 업무죠. 그런데 대법원이 이러한 업무를 다 하기에는 너무 바빠요. 재판도 해야 되는데 등기 관리를 어떻게 올바르게 하는지 통제하려니까 너무 바빠서 이 일을 어떤 일이에요? 사무예요? 공무예요? 공무죠. 공적인 일이니까 이 일을 사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맡은 사인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업무예요? 아니면 공무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공무를 위해서 하는 일이죠. 우리는 이런 사인을 공무를 받은 사인이라 그래서 공무 수탁 사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무 수탁 사인이 된다. 자, 여러분이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만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표현인 것이고 법적으로는 법인, 그 다음에 자연인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아닌 건 대부분 법인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지방법무사회라는 것도 법인인데 어떤 법인이에요? 공무를 받은 법인으로서의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이 하는 거랑 얘가 하는 거랑 어때요? 본질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얘는 대법원과 본질이 같은 뭐가 되는 거예요?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형식적으로 본 거예요? 실질적으로 본 거예요? 자, 행정청의 개념은 우리 법원은 실질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정소송법 2조에 들어가서 정의조항을 보면 행정청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소송법은 어떻게 규율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규율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규율하고 있어요? 이런 공무수탁 사인도 행정청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바로 피고 적격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부산지방법무사회를 피고로 지정한 당해 소송은 피고 적격이라는 부분도 지금 패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을, 병, 원고 적격 패스가 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병이 피고를 부산지방법무사회로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랬을 때 피고 적격도 패스가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 적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이제 다시 한번 요건 심사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자,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갑이고 피해자가 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음주운전을 해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어요. 자, 이 경우에 예를 들면 이 사람의 손해가 1억이라고 했을 때 얘가 어느 법원에 가서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돼요? 민사법원에 가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우린 뭘 알 수 있어요? 사인과 사인 사이에서
돈을 얼마나 주고받고 시비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한 조정은 어디 가서 한다? 민사법원에 가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눈치가 좀 있으면 요 사안과 저 사안에서의 가장 관념적인 특징 차이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지금 위에 있고 쟤는 수평적 관계에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을과 갑 사이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조율할 수가 있어요. 야, 너 있잖아. 나한테 1억 말고 8천만 해주면 안 되겠니? 얘가 오케이 하면 어떻게 돼요? 8천으로 끝나는 거고 법원은 어떻게 해요? 패스해 주는 거예요. 얘네 둘만 좋으면 되니까. 자, 이게 무슨 관계예요? 자, 사익과 사익 사이에서의 문제인 것이고 그거를 우리는 민사법원에서 해결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얘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 형사법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 얘에 대해서 자, 기소가 됐을 거고 유무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형사법원에서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형사법원에다가 죄를 구하는 작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검사가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행위를 기소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형사법원에서의 형사 문제.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죠. 얘는 뭐가 있어요? 면허가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 행정청인데 행정청은 여기서 누가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얘가 서울 살면 서울 지방경찰청장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어요? 국민의 소송 수행의 편리성을 위해서 처분서에 찍힌 놈만 상대하라는 게 우리 입법자의 의지라 그랬죠. 그러면 졌던 사람이 뺏어야겠죠. 그럼 여러분 면허증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주소지가 서울이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여러분한테 운전면허증을 발급했다는 걸 여러분 운전면허증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얘가 어떠한 비위사실이 있다 그러면 그걸 뺏는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졌던 사람이 뺏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대해서 어떤 처분을 때려요? 운전면허 취소라는 걸 때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형사법원에 가요? 민사법원에 가요? 이거는 행정법원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수평적 관계였는데 행정청이 얘한테 대해서 운전면허를 취소할 때 얘가 저 80일 동안만 좀 취소해주면 안 될까요? 여기서는 할 수 있었죠. 8천만 원만 좀 하면 안 될까? 합의가 되면 그대로 간다 그랬죠. 여기서는 그런 게 통용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게 여러분의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권력의 행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얘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얘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게 잘못돼서 시비를 걸고자 하면 어딜 가면 돼요? 행정법원에 가서만 시비를 걸 수 있지 얘한테 대해서 그게 없던 걸로 취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얘랑 협의를 통해서 깎는다거나 이러한 능력이 얘한테는 부여되질 않아요. 왜 그래요? 얘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린 공권력의 행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이게 행정법원에서의 행정사건과 관련된 문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1억을 주고 바꾸냐 또는 여기에서 유무죄가 되느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얘한테 운전면허를 취소한 내용. 자, 이거에 대해서만 시비를 걸 수 있는 게 행정법원인데 이거의 본질이 뭐냐? 이게 바로 대상 적격과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요게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만 우리가 행정법원에 가서 시비를 걸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분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